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선거 관련된 구간에서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또한 많이 조정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가격에서 오늘 나온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시간 내에 뭐 5%, 3% 정도의 주가 반등이 아니라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이 아니 이렇게 확실한 내용들을 얘기해 줬는데 이거밖에 반등을 못해라는 게 제가 느낀 느낌이에요. 지금 현재 시장 전체에 대해서 무언가 불편한 부분이나 변동성이 증가했든 이슈가 많이 복잡해졌든 여러 가지 다른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강하게 주가를 올릴 수 만한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심리가 많이 약해졌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다. 아직 명절인데 왜 오셨습니까, 유리 PD님? 로트님, 네. 네, 어젯밤에 저희 테슬라 실적이 네. 발표가 되면서 네. 또 여러 가지 또 연휴 동안 이슈들이 있었어서 오늘 좀 급하게 FOMC도 또, 있었죠. 네, FOMC도 네. 있었고 뭐 네. 딥시크 관련 내용도 딥시크도 있었고 있었죠. 그래서 페북에서 이제 글 올려주신 것도 저희 보기도 했긴 했지만 너무 귀엽죠? 직접 좀 말씀 여쭙고자 오늘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먼저 테슬라 지난밤에 나왔던 실적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는데 네. 여러 가지 좀 시장에 대한 반응이랑 그리고 네. 이사님이 바라보신 이번에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테슬라를 바라볼 때는 지난 분기 실적에도 이번 분기 실적에도 매출에 대한 기대는 오토는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현상은 지속됐었고 지난 분기 때 우리가 볼 때는 미국에서의 가격 인상이 있었고 최근에서는 캐나다에서의 가격 인상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테슬라가 쓰고 있는 정책은 매출 증가, 매출액 증가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에 대해서 비트하지 못한다는 팩트를 크게 중요한 팩트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듯이 FSD와 AI에 대한 부분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의 기대치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머스크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머스크가 답변하는 내용은 일단 FSD에 대해서는 텍사스 지역이라는 명확한 것과 시점도 올해 아니라는 FSD에서 계속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주었고요. 옵티머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2025년 올해 안에 대량 생산에 들어가서 자기 공장 안에서는 사용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근거를 직접 머스크가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우 이 로직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플러스 요인인데 그 두 개를 합쳐서 제가 조금 불편했던 부분은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선거가 끝나고 선거 관련된 구간에서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또한 많이 조정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가격에서 오늘 나온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시간 내에 뭐 5%, 3% 정도의 주가 반등이 아니라 사실 장에서 빠졌기 때문에 시간에 올라간 거를 합쳐봤자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이 아니 이렇게 확실한 내용들을 얘기해 줬는데 이거밖에 반등을 못해라는 게 제가 느낀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전체에 대해서 무언가 불편한 부분이나 변동성이 증가했든 이슈가 많이 복잡해졌든 여러 가지 다른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강하게 주가를 올릴 수 만한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심리가 많이 약해졌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는 부분으로 조금은 내용의 결론적으로는 다 더하면 조심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도 테슬라가 워낙 또 뭐 저희가 봤을 때 네. 항상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다 네. 보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모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거는 이제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유튜브에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서 볼린저 밴드가 어떻고 여기 이동평균선이 어떻고 눌림목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테슬라의 차트를 가지고 그런 그림을 매우 많이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 로직에 대해서도 오토 같은 스타일로 보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로직과 기술적인 부분의 분석들을 합쳐서 지금 정도에 모아간다라는 생각들은
저는 뭐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은데, O2 같은 경우에는 지금 O2 포트폴리오의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이 테슬라인데, 그 부분을 추가로 늘리려면, 이것은 전체 포트폴리오를 매우 집중화시킬 만한 그러한 분위기와 근거가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설명드렸다시피 근거는 나왔는데 그 근거를 받아들이는 시장의 분위기가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건 무언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가격의 움직임일 것 같잖아요. 그걸 늘릴 만한 근거는 제 시각에서는 못 찾았습니다. 또 장안의 화제였던 네. 딥시크 관련해서 네. 딥시크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저희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네. 저희 전우님들께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딥시크를 너무나 많은 영상들을 보셨고 우리 그 공학을 잘 아시는 그 유튜버 분들도 뭐라 그러셨더라? 물 들어올 때 놓으셨는다고 하신다더라? 많은 영상들의 내용을 세부적인 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게 엔비디아의 움직임이 충격적이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딥시크라는 그러한 단어보다는 물론 이제 그 AI 굉장히 중요한 학자분과 AI를 개발하는 중요한 플레이어 몇 분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오픈소스와 클로즈소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멘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제가 실제 핸드폰을 지금 이 안드로이드 폰을 삼성폰을 쓰고 있는 이유도 제가 예전에는 애플폰을 썼었어요. 근데 애플폰을 쓰다가 3 정도에서 애플이 굉장히 많이 좋은 제품들을 냈었잖아요. 충격적인. 그 충격에 동의해서 놀라서 애플 제품을 쓰다가 제가 몇 년을 쓰다가 다시 안드로이드 폰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하는 세상의 방향성에 중요한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현상은 열린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오픈소스가 주창하는 부분이고 클로즈된 방식으로 된 것들은 뭔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는 부분과 독특한 부분을 만들 때는 적절한데 나중에 정말 전체 사회나 세상과 인류를 키우는 데는 오픈소스라는 방식이 결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딥시크라는 방식이 나온 부분들의 핵심적인 부분은 굉장히 싼 부분으로 오픈 AI 정도의 비슷하거나 뛰어난 점수들을 여러 분야에서 냈다라는 저런 가성비가 나온단 말이야 라는 부분에 놀라움이 가장 크셨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방식 자체가 오픈 AI가 회사의 이름에는 오픈이 들어가 있지만 오픈이 아닌 클로즈 방식을 쓰고 있는 것에 반대되는 현상이 나온 것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저는 많이 지속 가능한 무언가 새로운 게 나타났다. 그 부분이 실질적인 대안으로서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지금 최근에 지난 1년 동안에 AI에 관련된 우리가 무언가에 투자할 때는 엔비디아밖에 없어. 오픈 AI밖에 없어. 그 현상을 우리가 안 타면 우리 바보돼라고 하는 공포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포와 불안감을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라는 새로운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 라는 부분이 나타냈고 저는 그 두 가지를 엮었을 때 눈에 띄는 부분의 주가 흐름은 메타의 주가 흐름입니다. 메타가 지금 현재 오픈소스 방식으로 AI를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가 하고 있을 때는 메타 저렇게 하다가 예전에 그 메타버스 할 때 엄한 짓 한 것 같은 그러한 기억도 자꾸 떠오르고 또 저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오픈소스 방식에 대한 부분이 AI에서 무언가를 제대로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실적 발표 때 좋은 실적이 나오는 그 두 가지가 흐름이 합쳐지면서 최근 메타의 주가 흐름이 좋은데 그 바탕에도 지금 설명드렸던 그 오픈소스 방식의 AI 개발이라는 그 흐름에 무언가 플러스 값을 주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딥시크 관련해서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미국에게 대항을 받고 있는 중국 AI 업체인데 네. 다우존스, 나스닥, S&P 이렇게 한꺼번에 다 같이 하락을 크게 맞이했단 말이에요. 네, 엔비디아랑 같이요. 네, 네. 이 정도까지 위협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지난 올해 들어오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금리를 이제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러 가지 표면적으로 테크에 대한 얘기를 많이 설명하고들 있지만 사실 그 테크의 주가 움직임의 밑단에는 금리 움직임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그 상관관계가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의 주가 움직임도
사실은 금리의 움직임과 주가 지수의 움직임은 거의 동일하게 연동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 쪽에서 발생하는 신호와 움직임이 주식 시장에 불편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한 3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과 주요 기업의 움직임이 보시는데, 자, 지난번에 한번 주가가 12월 달에 한번 급락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매크로 이벤트였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장기 금리가 텀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도 하고, 관세 정책 등등 여러 가지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공급량이 증가한다. 많은 것들이 누적된 이슈가 한 번에 발생하면서 금리가 급등했고 주식시장은 하락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는 보시면 이번에는 딥시크라는 현상 때문에 나타난 엔비디아의 급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테크 주식들의 움직임이 전보다는 많이,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이 안 나와서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주가가 도중에 제대로 된 반등 한 번도 못 누리고 5, 6%의 주가가 그 큰 기업이 빠진다는 것은, 이것은 시장에 뭔가의 유동성이나 센티멘트 측면에서의 전보다 힘이 약해진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두 부분이 지금 같이 보여서 딱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한 번은 매크로 이슈로 크게 주가가 조정받고 한 번은 마이크로 이슈로 딥시크라는 큰 부분의 주가 흐름이 조정받는 일들이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둘 다 생긴다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은 당연히 커진 부분들이 어느 정도 더 지속 가능한 기간이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와중에서 밸류에이션 높은데 방향성은 괜찮은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전보다는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확률도 살짝 더 증가했다고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쉽게 뭐 하나의 새로운 뉴스 하나만 딱 나온다고 해서 모든 지금 많은 문제들을 다 풀어주고 다시 가자라고 하는, 이제 다시 물 들어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 분위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또 FOMC에서 어제 금리 동결이 진행됐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고 말을 좀 계속 언급이 반복돼서 되고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저희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조금 걱정해야 될 상황일까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기대치 데이터들과 기대치가 아닌 데이터 둘 다 나쁘진 않지만 더 이상 하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목표치는 2%라는 것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은 2%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려가는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하방 경직성이 매우 강한 부분들이 심리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에서 둘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80점까지와 80점에서 90점, 90점에서 100점 가는 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의 문제가 80점에서 90점을 가기 매우 어려워하네 라는 부분이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서는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는 연초부터 말씀드릴 때 제가 금리가 중요하다는 말 이외에 추가적으로 하나 드린 것은 FOMC 쪽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재정정책 쪽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임명된 재무장관을 더 신경을 쓰고 파월은 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얘기에서도 서두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멘트의 실질적인 문구와 그리고 파월의 그 표정을 다시 한번 시간 되시면 영상을 한번 직접 봐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내용을 얘기할 때의 회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약간 에너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조금 더 나이 든 노인네가 얘기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저는 느껴졌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2025년에 통화정책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켜보자라는 스탠스가 커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위험 자산에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주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제 회의의 인터뷰 내용에서는 조금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임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네. 지금 시장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시장의 반응은 관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도감을 일정 부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정책에 대한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이번에 콜롬비아와도 실제적으로 관세를 많이 올리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그쪽에서 액션이 나오니까 없었던 일로 해주는 부분 등등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의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놀라게 하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이게 차근차근 진행이 안 될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부분은 시장의 밸류에이션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펀더멘탈, 매크로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 물론 관세가 증가한다는 것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서도 관세 정책이 자신들에게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처럼 여러 주요 기업들한테 관세가 그리 녹록한 그러한 이슈는 아닐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차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다뤄야 될 문제로 갑작스럽게 연초에 발생할 문제는 아닌, 그게 관세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지금 뭔가 그렇게 급격하게 뭐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취임이 되고 빠른 시간 안에 100일 안에 무언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기존 미국의 정책들에서 항상 우리가 정권이 바뀌었을 때 나타나던 일인데, 지금 약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 트럼프에 관련된 행동들에서나 그런 방향성에서는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뭔가 고려해야 될 것이 맞는가 보다. 그리고 그 각각의 플레이어들 간의 헤게모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들이, 제가 표현을 지난 트럼프 1.0에는 트럼프라고 쓰고 트럼프 2.0에서는 팀 트럼프라고 쓰는데, 그 팀 간의 조율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트럼프 1.0 때 혼자 그냥 다 질러버릴 수 있었던 것과는 다른 부분, 그래서 조율이 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천천히 정책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최근에 좀 하게 됩니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휴 동안에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커서 만약에 우리가 같이 미국의 그 엔비디아의 17% 하락을 맞았다면 훨씬 더 정신없는 날이 됐을 텐데, 이러한 상황들이 며칠 동안에 이어졌고 그 부분이 시장이 미국 시장에서 소화하는 모습을 봤어서 우리 내일 시장에서도 너무 성급한 그러한 움직임보다는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이 연초 이후에는 가장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시장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어려워졌다면 일정 부분 올해에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전보다는 조금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투자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중국과 한국은 매우 소외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시장이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좋은 쪽으로 혹은 바닥을 조금 더 강하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